의혹이 제기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도자기 밀수 논란을 낳은 박준영 후보자가 아내가 영국에서 구매한 도자기는 집에서 사용하던 것이라고 해명하자 야당은 샹들리에만 8개라며 궁궐에서 살았냐고 되물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2.3% 증가하면서 3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안정세를 전망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한 곳이 다단계 수법으로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피해자 4만 명의 피해 금액은 1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재외공간 절반 이상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도에선 우리 교민 172명이 귀국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이 코로나 백신 부작용 질문에 소화제를 먹어도 부작용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고 발언해 논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와 그의 부인이 결혼 생활을 끝내지만 부부가 세운 자선단체는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46조 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도 관심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의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목격자와 블랙박스 등 증거 찾기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새로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장식품 밀반입과 불법 판매 의혹에 대한 박 후보자의 해명입니다. 박 후보자는 양이 많긴 하지만 실제로 영국 집에서 사용하던 것들이어서 관세 면제 대상이라고 해명하자 야당 의원들은 궁궐에서 살다 왔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홍연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박준영 후보자는 배우자가 세관 신고 없이 영국에서 들여와 판매한 찻잔과 도자기들이 모두 생활용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에서 가져온 장식품 개수는 1,250개라며 벼룩시장에서 대부분 3만 원 이내로 살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거 50센트나 1파운드, 2파운드, 3파운드에 대부분 살 수 있는.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진 속 일부 물품은 한정판 고가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7,500개밖에 한정품으로밖에는 생산되지 않았다 합니다. 구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고가의 물품이다. 샹들리에 조명을 8개나 들여온 것도 생활용품이란 해명과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586 샹들리에입니다. 예, 가정에서 사용하다가 띄어서 이 8개 다 거기다 했어요? 그럼 궁궐에서 살았어요? 영국에서? 여당은 박 후보자 설명을 수용했지만 저도 유럽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이 벼룩시장 가면 중고 물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영국 외교관 출신 한 인사는 벼룩시장에 찻잔 등이 짝이 맞추어져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대규모 물량을 세트로 구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카페를 폐업하고 관세청과 세금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협의가 아닌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며 후보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나라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가면서 가족을 동반하는 문제로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후보자를 보호하느라 진땀을 흘렸지만 임 후보자는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두 딸의 이중 국적 문제에 대해서까지 군대를 가지 않는 딸들이어서 신경 쓰지 않았다고 답해 강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혜숙 후보자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비 4,300만 원을 지원받아 6번의 해외 학회 출장 중 4개 나라의 두 딸과 남편을 대동했습니다. 호텔방은 함께 썼지만 항공료는 자비로 냈다는 해명에 엄마 찬스, 여자 조국이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청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엄마 찬스입니다. 검증보도 댓글에는 보면 말이죠. 여자 조국이냐 그래요. 하지만 임 후보자는 학계의 관행이라고 했고 여당도 거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구를 넣는 이유가 그 연구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문화적인 차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두 딸의 이중 국적에 대해선 병역 의무가 없는 딸들이라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0세가 넘으면은
국적을 선택해야 된다는 국적법을 진짜 몰랐다고요? 병역 의무가 없는 딸들이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18차례나 공동 저자로 올린 것과 제자의 논문 표절 의혹도 논란이 됐지만 여당은 부부가 노벨상을 탄 마리 퀴리의 임 후보자를 비유하며 옹호했습니다. 마리 퀴리 여사 아시죠? 이거 누구랑 연구를 했습니까? 남편이랑 네, 남편. 정의당은 박준영, 임혜숙 두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그런가 하면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 대신 관사의 삶의 시세 차익만 챙겼다는 이른바 관테크 논란에 대해서 지금과는 상황이 달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그게 바로 전형적인 갭투기라며 장관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보자 선서를 위해 단상에 선 노영욱 후보자는 이른바 관테크 논란에 대한 질의가 나오기도 전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 등과 관련하여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하지만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분양받은 아파트를 실거주하지 않고 시세 차익만 남겨 팔았다는 야당 지적이 이어지자 하루도 안 살았잖아요. 하루도. 제가 볼 때는 이건 갭투기입니다. 갭투기. 당시엔 상황이 달랐다고 반박했습니다. 장려 정책을 펴던 그런 시점이었고요. 실거주라든가 뭐 그런 제한은 없었습니다. 자녀를 강남 학군에 보내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후보자 본인은 사과했지만 여당은 고위공직자 7대 배제 원칙 기준 이전 일이라며 업무 능력을 기준으로 보면 최적의 후보라고 했습니다. 협상력이랄까요? 어쨌든 그런 점에서는 최적의 장관 후보다. 기재부 출신인 후보자의 주택정책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지만 제2의 김현미가 되시겠습니까? 아주 불명예를 쓰고 나가셨잖아요. 경질됐잖아요.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될 30번째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레임덕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 여부와 상관없이 아마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어제 지명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만만치 않은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여의도에도 서초동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의식한 듯 오늘 첫 출근길에서는 조직 안정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조직 안정에 도움이 될 검찰총장인지 벌써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김태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처음 출근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조직 안정을 3번이나 언급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직 안정이겠죠. 예, 조직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 사퇴를 전후해 흔들리는 검찰 조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내부 반응은 냉랭합니다. 김 후보자 본인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직권남용과 관련해 2건이나 고발을 당한 상황입니다. 박범계 법무장관과 이용구 법무차관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까지 법무부와 검찰 최고위 인사들이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인 점도 법무부나 검찰 조직의 안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아주 극소수의 비정상적인 조직에서나 수뇌부의 범죄 행위가 인정받는다면서 검찰 구성원으로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논란이 커지자 자신과 관련된 사건 보고를 일체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검찰개혁 명분으로 지나치게 성급하게 출범한 공수처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다가 검찰에 넘기더라도 기소할 때는 다시 공수처로 넘기라는 내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검찰이 수사 다 해주면 기소만 공수처가 판단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야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검찰 입장에서 이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최근 벌어진 한 사건을 예로 들어서 주원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초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와 관련된 이규원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습니다. 그러자 공수처는 열흘도 안 돼 이 검사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본격적으로 수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팀에서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게 수사 공백 없이 그게 옳겠다는. 그러면서 수사가 완료되면 기소는 공수처가 결정하겠다며 재이첩을 요구했는데 검찰은 해괴망측한 주장이라고 일축했고 이규원 검사를 기소했습니다. 이후 공수처와 검찰은 기소 조건부 이첩을 두고 논쟁을 벌였고 공수처는 오늘 사건 사무규칙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 관보로 공포했습니다. 수사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보내서 하더라도 기소 판단은 공수처 몫이라는 점을 명문화한 겁니다. 대검은 공수처가 법적 근거도 없는 형사 절차를 만든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검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위법한 주장이라 따를 필요가 없다면서 공수처 내부 규정으로 검찰의 공소권을 뺏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코로나로 경기가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그렇죠, 엄청난 돈을 풀었는데 그 여파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 거란 우려가 심상치 않습니다. 물론 정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장보러 나온 시민들을 만나서 물가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발 공급 부족으로 한 판에 10,000원이 넘어간 달걀. 손님들은 할인 제품에만 연신 손을 뻗습니다. 계란값도 지금 이렇게 행사를 해야만 살 수 있어요. 행사 전에는 못 먹었어요, 진짜로. 쌀값도 작년보다 13% 올랐고 막걸리 즉석밥 가격까지 덩달아 올랐습니다. 저번에 샀을 때보다 거의 한 10,000원 정도? 20kg가 10,000원 정도 오른 거다.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39로 1년 만에 2.3% 올라 4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대파와 사과를 비롯한 농축산물이 넉 달째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도 13.4%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엔 물가가 안정될 거란 입장입니다. 저는 기저효과 요인도 없어지는 하반기 들어서면은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대하고 있고요. 하지만 서민들이 차가운 경기에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 직격탄까지 맞을 거란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로 체감 물가를 중심으로 생활 필수품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고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플레 전망은 국제적으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투자자 워런 버핏은 최근 엄청난 인플레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예, 코인 광풍의 시대 연속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유명 해외 업체 이름을 딴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최대 500배 레버리지가 가능하다. 즉 1%만 값이 오르면 500% 수익을 안겨주겠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가능한 일인지, 어떤 곳이길래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는지, 그리고 이름을 빌린 해외 유명 거래소와는 실제로 관계가 있는 곳인지 저희 취재기자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원금 대비 500배 레버리지가 가능하다는 국내 한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유명 캐나다 업체의 한국 지사라는데 법인 등기도 없고 홈페이지엔 사무실 주소 하나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로 연락해봤더니 코로나 핑계를 댑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에는 개인 사무실로만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비대면으로 콜 유선 상담만 가능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 적힌 캐나다 연락처는 통화가 불가능했습니다. Your call has been forwarded to an automated voice messaging system. At the tone, please record your message. 캐나다 본사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물어보니 1:1 비공개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캐나다 본사는 지난달 25일 SNS를 통해 해당 한국 업체와는 제휴를 맺은 적이 없다며 허락 없이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레버리지 500%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500배의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거는 이거는 거의 자살행위거든요. 1%의 가격 하락이 발생하면 마이너스 500%가 된다는 얘기. 감당할 수 있는 금융회사란 존재하기가 어렵죠. 규제 사각지대에서 우후죽순 생겨나는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다단계 수법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도 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를 모집해오면 수당을 준다는 거죠. 1원짜리 코인을 사면 금세 1,000원이 될 거라며 투자를 유혹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경찰이 오늘 이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원들이 박수를 받으며 무대 앞으로 뛰어나오는 한 남성. 모 가상화폐 거래소 이사 백모 씨입니다. 백 씨는 회원들에게 지급한 가상화폐의 현금화가 가능해졌다며 자화자찬합니다. 신사임당으로 바뀌는 것만 해도 감사해가지고 강남구청 쪽으로 절 43번씩 하시잖아요. 명품 구입 등 실제 사용이 가능하다고도 홍보했습니다. 컴퓨터 숫자가 명품백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을 여러분들. 이들은 지난해 8월 무렵 회원 모집에 나섰는데 한 명을 추가로 가입시킬 때마다 현금 12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했고 디렉터, CEO, 체어맨 등 승급할 때마다 1,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보너스로 준다고 홍보했습니다.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입니다. 3천억을 쏟아부었어요, 이미. 이거 쏟아붓는 걸로 우리한테 배당으로. 회원이 600만 원짜리 계좌 한 개를 개설하면 자신들이 개발한 1원짜리 가상화폐 600만 개를 지급했는데 가격이 금세 1,000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장담했지만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사무실에 모여서 아직도 그 강의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경찰은 오늘 본사를 비롯한 2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기 남부청에서 경찰은 피해자가 4만 명 이상의 피해액은 1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이 회사 자금 2,400억 원에 대해 몰수 보전 조치를 내렸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40만 명에 육박하면서 의료 체계가 마비되고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는 인도 우리 교민 172명이 특별기편으로 오늘 귀국했습니다. 인도에서는 현지 공관 직원 11명도 확진됐는데 전체 해외 공관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300여 명이 확진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우리 교민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구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의료체계 마비로 코로나 대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인도에서 교민 172명이 특별기편으로 귀국했습니다. 검사를 마친 이들은 곧바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일주일 동안 격리됩니다. 누적 확진자 2천만 명을 돌파한 인도에선 한국 대사관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11명 나왔습니다. 신봉길 주 인도대사는 자가격리를 누릴 여유도 없다며 직원들이 감염 위협을 무릅쓰고 일한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전체 180여 개 제외 공간 중 절반이 넘는 97개 공간에서 지금까지 총 308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대사가 감염된 주 인도네시아 공간은 3차례나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백신을 공수받기 힘든 여건에서 제외 공간들은 현지 백신을 조달해 접종하고 있습니다. 주 러시아 공간 일부 직원들은 러시아산 스푸트닉 V 백신을 맞았습니다. 공간 직원들이 코로나에 지금 속수무책이면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나 이제 교민들은 우리 정부를 이제 믿을 수 있겠는가? 제외 공간이 코로나로 마비되면 제외 국민 보호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어제 모처럼 500명 아래로 줄었던 전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541명으로 5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인 건 해외에서 들어온 변이 바이러스 감염 비율이 갈수록 늘어서 전체 확진자의 15%에 육박한다는 점입니다. 강릉시는 외국인 근로자 43명이 집단 감염되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수도권보다 강화된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의 한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1일 이곳에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A씨와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 6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과 동선이 겹치는 외국인 근로자 73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한 결과 강릉에서만 오늘 외국인 근로자 4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90%가 이슬람 신도라며 두세 명씩 공동 숙식을 하다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마단 기간에 낮에는 금식을 하셨다가 저녁 때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또 함께 식사를 하고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강릉시는 오늘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외국인 근로자 1000여 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좀 불안하죠. 번졌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에 갔고 집에 학생들이 있을 거고 이런 가운데 전파력이 강한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 감염 비율은 지난 일주일간 1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 1.7배까지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변이 바이러스 감염은 주로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어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백신 접종은 그러나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1차 접종 일정을 좀 당기다 보니까 일시적인 백신 부족 현상이 생겼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19일까지 60세에서 74세까지 고령층 894만 명에 대한 접종을 모두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에 30만 명 이상 접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박상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이 병원에서는 오늘 34명만 1차 접종했습니다. 자전 예약된 분들 접종하기도 이제 백신 물량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전국의 1차 접종자는 6만 5천여 명입니다. 하루 최대 27만 명 넘게 접종했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60세에서 74세 고령층 894만 명의 접종 예약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받고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어르신 등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콜센터에서 전화 예약을 지원합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에도 접종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24일 만에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100% 예약한다고 가정하면 하루 37만 명 이상을, 70%가 동의하면 27만 명가량을 매일 접종해야 합니다. 정부는 12,000여 곳의 위탁 의료기관 등을 통해 하루 최대 150만 명 접종도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안전한 접종이라는 원칙 하에서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예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90만 회분이 적기에 들어와야 합니다. 정부는 내일 화이자 백신 43만 회분이 들어온다고 설명했지만 14일 반입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물량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예, 이렇게 원활한 접종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 출신인 여당 대변인이 소화제를 먹고도 죽을 수 있는데 언론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너무 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취지는 100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여당 대변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어제 임명받은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이 코로나19 백신 점검 회의 후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의식을 잃은 50대 경찰관의 사연이 올라온 데 대해 가정의학과 의사 출신인 이 대변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근데 소화제를 먹어도 약 부작용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자동차 사고보다도 훨씬 낮은 확률로 일어나는 일인데 집단 면역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백신 불안으로 끌고 가는 것은 위험하다며 언론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비유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화제를 복용하고 사망한 사례는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고요. 그 부작용이 개인에게는 어떤 위험으로 올 수 있는지를 좀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야당은 국민 생명이 달린 문제를 여당이 가볍게 취급한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안이함이 이 정도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취급해도 되는 것입니까? 논란이 커지자 이 대변인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세계 최대 자선 사업가로 활동해온 빌 게이츠 부부가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CEO와 직원으로 만나서 부호에 오른 두 사람은 전 재산 기부를 약속하면서 자선 활동을 이어왔던 터라 두 사람의 헤어짐이 자선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이들의 막대한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증은 이어집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게이츠 부부의 결별에 맞췄습니다. 박수갈채 속에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메달을 수여받는 빌과 멀린다 부부. 자선사업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민간인에게 주는 최고의 훈장을 받은 거였죠. 두 사람은 빌이 창업했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987년 CEO와 마케팅 매니저로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사내 연애 끝에 1994년 하와이에서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 아이셋을 낳은 뒤 2000년 자선사업에 본격 뛰어들며 세기의 기부천사 부부가 탄생했죠. The Gateses have created the world's biggest charity, $29 billion. 세상의 관심은 굴지의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에게 쏠렸지만 all the attention would be focused on Bill because he was well known from what he did at Microsoft for good reason. And that wasn't always easy for me at first. 이들 부부를 자선 사업으로 이끈 건 멀린다였습니다. We're giving our money away because we believe that we can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사업에만 몰두해 세상에 관심 없던 빌을 설득한 거였죠. 전염병과 기아 퇴치를 위해 노력해온 부부는 최근엔 코로나 백신 개발도 지원해 왔습니다. Vaccines have saved millions of lives. That's what our foundation is all about, and so our expertise was valuable here in getting the scale up of those things. 세계 최대 부호에서 세계 최대 자선가로 변신해 세상의 부러움을 받아온 두 사람. 돌연 SNS를 통해 결별을 선언하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고민 끝에 이혼을 결정했다면서 부부로서 함께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다소 모호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혼 파탄을 이유로 위자료 없는 이혼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제 세상의 관심은 146조에 달하는 빌 게이츠의 재산과 57조 원 규모의 재단 운영에 쏠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재산 분할 방식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규모나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죠. 사명에 대한 믿음을 계속 공유하며 재단에서 함께 일하겠다고 했지만 두 사람의 결별이 전 세계적인 자선 사업과 공중보건 분야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자사 요구르트가 코로나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해서 식약처에 고발당한 남양유업의 회장이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외조카의 약물 투여 논란 등 앞서 벌어진 가족 논란을 의식한 듯 이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불가리스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노하셨을 모든 국민들과 현장에서 더욱 상처받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계신 직원, 대리점주 및 낙농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지 22일 만입니다. 홍 회장은 그동안 있었던 대리점 갑질 사태와 외조카 황하나의 약물 투약 논란, 경쟁사에 대한 비방 댓글 논란 등도 언급하며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자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홍 회장이 사퇴하면서 남양은 경영 공백 사태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홍 회장 장남인 홍진석 상무는 회사 비용으로 고급 외제차를 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돼 최근 보직 해임된 상태이고 이광범 대표이사도 어제 불가리스 사태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남양 관계자는 이 대표 사임에 대한 이사회 결정이 남아있다며 지금으로선 확인 불가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출 40%를 차지하는 세종공장의 2개월 영업정지 여부는 오는 24일 열리는 세종시 청문회에서 결정될 예정이어서 남양은 1964년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의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목격자와 블랙박스 등 증거 찾기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국민 청원 글에는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숨진 A씨는 지난달 24일 밤 반포 한강공원 주변의 한 아파트 주차장과 연결된 나들목을 통해 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강공원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로 다음날 새벽 친구 B씨가 홀로 돌아갈 때도 이 길을 지나갔습니다. A씨의 마지막 행적을 찾는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아파트 주민들이 호소문을 붙이고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호소 전단은 이처럼 아파트 현관과 엘리베이터 등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각자 돌려보자 목격자가 있다면 나서달라는 내용입니다. 부모로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하죠. 블랙박스나 뭐 이런 걸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돼요. 경찰은 지난달 25일 새벽 3시 전후로 반포 한강공원을 출입한 차량 블랙박스를 전수조사 중인데 아직 이렇다 할 단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A씨 아버지는 경찰 초동 수사가 미진해 중요 증거가 소실되고 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혀달라는 청와대 청원글은 하루 만에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8살 딸을 학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부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추가 학대 정황이 공개됐는데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아이를 이틀 동안 굶기는가 하면 의붓 아버지는 아이가 숨진 당일 폭행 뒤 게임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20대 의붓 아버지 A씨는 지난 3월 구속영장 실질 심사 당시 숨진 딸에게 미안하다고 사죄했습니다. 아빠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그걸 가르치게 하다. 하지만 첫 재판에서 공개된 이들 부부의 학대 내용은 참혹했습니다. 검찰은 숨진 딸에 대한 학대는 2018년부터 시작돼 3년 동안 35차례나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부부는 8살 딸이 숨지기 이틀 전부터 밥과 물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숨진 당일에도 딸을 폭행하고 찬물로 샤워를 시킨 뒤 2시간 동안 방치했습니다. A씨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의 9살 아들과 모바일 게임을 했습니다. 이들은 또 딸이 쓰러지자 폭행 도구를 버리고 아들에게는 체벌 횟수를 줄여서 말하게 하는 등 범행 은폐 시도도 했습니다. A씨는 학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 친모 역시 검찰의 공소 사실 일부를 부인했습니다. 이들 부부에 대한 2차 재판은 다음 달 3일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군부대 급식이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앞서 부실 급식 논란이 일었던 건 격리 장병의 급식이었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반 병사 배식을 줄였다는 폭로가 나온 건데요. 밥은 한가득에 닭강정은 3개였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격리자 부실급식에 대해 서욱 국방장관이 사과한 이후 일선 부대에선 일반 병사의 반찬이 줄었습니다. 자신을 1사단 현역병사라고 밝힌 제보자가 SNS에 밥은 한가득, 메인 반찬 닭강정은 3개 정도밖에 없는 저녁 식판 사진을 올렸습니다. 제보자는 격리자들을 많이 챙겨줘야 해서 이만큼만 줘야 한다고 했다며 격리자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병사 전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적었습니다. 현역병으로 보이는 네티즌들도 내 닭강정은 저것보다 적었다.
강제 다이어트 중이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육군은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다며 배식 시스템 전반에 대해 다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오후엔 SNS를 통해 가혹행위를 주장하는 제보도 올라왔습니다. 육군 상무대 소속 병사가 작년 11월 유격훈련을 받으며 인대가 파열됐는데 꾀병이라고 무시한 소속 부대 및 군 병원의 오진으로 5달째 걷지 못하고 있다는 아버지의 사연이었습니다. 부실 급식에 이어 가혹행위 제보까지 터져 나오자 군은 하루 만에 입장을 냈습니다. 국방부는 서욱 장관이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관련자는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자사 블로그 활성화를 위해서 글을 매일 쓰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 지급 이벤트를 시작했는데요. 3일 만에 조기 종료했습니다. 네이버는 복사글을 올려서 포인트만 받아가는 사례가 많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만 이용자들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몰리니까 급하게 종료한 것 아니냐면서 반발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오늘 일기 해시태그를 단 글이 수두룩합니다. 지난 1일부터 14일 동안 매일 일기를 쓰면 최대 16,000원어치의 간편 결제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에 이용자들이 대거 참여한 겁니다. 16,000원이라는 지원금도 받고 블로그도 꾸준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측이 3일 만에 이벤트 종료를 알렸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아이디로 같은 글을 붙여넣기 하는 어뷰징 행태가 지나치게 많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벤트 참가자들은 반발했습니다. 네이버가 여러 계정이 안 된다는 조건을 알린 적이 없었다며 업체가 수요 예측에 실패해놓고 참여자 탓을 한다는 겁니다. 작심삼일 패러디에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과 네이버페이 가입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이벤트였던 것인지 농락당한 기분이 들어서. 이벤트 종료날 참여 글수는 55만여 건, 이들 모두 14일 완주했다고 단순 계산하면 네이버는 88억여 원어치의 포인트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네이버 관계자는 참여자 수는 밝히기 어렵다면서 세심하게 준비하지 못해 죄송하고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뉴스 전하겠습니다. 이 서울 지역 빌라 거래량이 넉 달째 아파트를 추월했습니다. 특히 외곽 지역에서의 거래가 활발한데 이유는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시죠? 치솟는 아파트 값을 젊은 부부들이 감당을 못하는 건데 추가 대출 규제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선택한 차선책이기도 합니다. 이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세대와 연립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촌. 최근 들어 빌라를 찾는 신혼부부나 20, 30대가 부쩍 늘었습니다. 보통 이제 아파트 가고 싶은데 이제 거의 여기가 다 5억이 넘다 보니까 금방 나올 아파트들도 넘다 보니까 빌라뿐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달 서울의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3,400여 건. 1,600여 건 거래된 아파트의 2배가 넘습니다. 이처럼 빌라 거래가 아파트 거래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은 올해 들어 넉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봉이나 강서, 은평구 등 외곽 지역 거래가 활발합니다. 아파트값과 전세값 동반급 등의 젊은 세대와 서민층 실수요가 빌라로 몰리는 겁니다. 절박한 주택 매수 열기가 서울 강남북과 경기도의 아파트로 돌고 돌다 결국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빌라까지 옮겨붙은 셈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상적인 근로수도를 가진 젊은 층은 10억짜리 집을 무슨 수로 사요. 그렇다고 또 매번 오르는 전세값을 전전하면서 살 수도 없으니.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연립주택 평균 매매 가격은 3억 2,648만 원. 지난해 8월 처음 3억 원을 넘긴 이후 계속 오름세입니다. 다만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요에 근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송영길 신임 민주당 대표의 행보가 전임자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현충원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데 이어 오늘은 민주당 주요 당직자의 당연한 코스처럼 여겨지던 봉하마을 방문을 미루고 부동산 정책부터 챙겼습니다. 안으로부터의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내년 대선을 위해서는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늘로 예정됐던 봉하마을 참배를 6일로 미루고 정부 부처로부터 부동산 정책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 대표는 그동안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풀고 종부세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정을 강조해 왔습니다. 실소유자 대책과 종부세 공시지가 현실화 그리고 재산세 관련들 조정할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왔는데 당내 부동산 특위도 전면 개편하며 아파트 환상을 버리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진선미 위원장을 한 달 만에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친문 강병원 최고위원은 대출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해 대표와 생각이 다르다며 공개 반대했고 하향 안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돈을 대출로 사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홍익표 전 정책위의장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부담이 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부채가 1,700조가 넘거든요. 친조국 김용민 최고위원은 어제 홀로 봉하마을을 찾은 뒤 개혁을 저항하는 세력에 좌초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봐달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송 대표가 주요 당직의 비주류를 발탁하는 등 차별화 행보를 보이면서 지도부 노선을 두고 친문 최고위원들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 합당을 마무리하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안철수 대표의 결단이 미뤄지면서 합당 논의는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새 대표가 뽑혀야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야당 상황은 박경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부산중앙중 3년 선후배인 김기현, 안철수 두 대표는 덕담으로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성숙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회담에서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은 합당보다 비대위 체제를 끝낼 전당대회를 먼저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안 대표도 수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국면에서 합당 카드를 먼저 꺼냈는데 당원들의 동의를 구해서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선거 뒤 2주에 걸쳐 당원 간담회만 진행하며 결단을 미뤄왔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제 새 대표가 뽑히면 그때 이야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김권한 대행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주장했던 자강론을 강조하면서 안 대표와는 별도로 윤 전 총장과의 화학적 결합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투트랙으로 또 야권 대통합을 위해서 주요 인물들하고 만나는 것 또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당내에는 윤 전 총장과 안 대표의 지지층이 겹치기 때문에 합당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내달 전대에서 선출될 국민의힘 새 당대표의 대선 구상에 따라 야권 통합 문제에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멕시코에서 고가 철로가 무너져 내렸는데 때마침 그 위를 지하철이 지나던 참이라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또 이 지하철이 도로 아래 달리던 차량을 덮쳐서 최소 23명이 숨졌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고가철로가 끊어져 내렸습니다. 하필 이곳을 지나던 지하철이 철로를 따라 땅으로 곤두박질치면서 두 동강이 났습니다. 1층 도로를 달리던 차량들은 지하철에 깔렸습니다. No, pues está allá abajo ahorita. Es que no, pues tantas toneladas allá arriba, imagínense. Para mover todo eso, es lo que queremos, que a ver qué onda ahí. 현지 시간으로 3일 밤 10시 30분쯤 멕시코시티의 지하철 12호선 고가철로가 붕괴됐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23명이 숨졌고 70여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Está embarazada, tiene 6 meses, no nos dicen nada. Los policías, los paramédicos no nos dicen nada, nos mandan aquí a la gasolinera. 사고가 난 노선은 멕시코시티 지하철 가운데 가장 최근에 지어졌습니다. 지하철이 지나는 순간 고가철로를 떠받치는 기둥 한 개가 무너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No se tiene, hasta el momento ya no se tiene identificada gente atrapada, pero de todas maneras está la Secretaría de Marina con todo su equipo.
y el equipo de protección civil del gobierno de la ciudad. 2017년 강한 지진이 멕시코시티를 강타한 이후 이 지지 기둥에 균열이 생겨 기둥 300개를 보수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수 공사가 날림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영화 아이언맨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 영국 해병대가 흡사 아이언맨 같은 특수 제작 수트를 입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건데 전투력이 기대되죠. 성민혁 기자 리포트에서 확인하시죠. 해병대원이 보트에서 솟구칩니다. 빠르게 날아 군함 갑판에 착지해 작전을 수행합니다. 공중에서 자유자재로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 장면, 영국 왕립해병대의 비행훈련 모습입니다. 대원 42명이 이 슈트를 장착했는데 가격은 한 벌에 4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허리와 양팔 부위에 제트 엔진 5개가 장착돼 고도 3,600m에서 최고 시속 137km를 낼 수 있습니다. 2016년 개발에 착수한 이후 수천 번의 시험 비행을 거쳤습니다. That one day maybe we can, rise up above a beach, fly up and down the coastline of it, rise up a little bit higher. 하지만 최대 비행 시간이 10분에 불과하고 양손 부위에 달려있는 엔진 때문에 전투용으로 활용하기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현대미술의 거장 피카소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의 참상을 담은 작품이 국내에 처음 공개됐는데 스페인에서 나서 프랑스에서 활동한 화가의 눈에 한국 전쟁은 어떻게 비춰졌는지 최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얼굴에 투구를 쓰고 철갑옷을 입은 군인들이 알몸에 임산부와 여성, 아이들을 향해 총과 칼을 겨눕니다. 마사크르 엉 꼬레,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사회적 약자는 늘 여자와 어린아이입니다. 총칼 앞에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떠는 약자의 집단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70년 만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이 작품은 피카소가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기 위해 그렸습니다.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그림이 있어서 되게 굉장히 놀랐고 피카소 탄생 140주년을 기념해 이번에 공개된 작품만 110여 점, 작품 가격은 총 2조 원대에 달합니다. 원근법을 무시한 큐비즘 회화의 대표작인 마리 테레즈의 초상 등 피카소의 여인들과 조각, 도자기 작품 등 파리 국립 피카소 미술관의 소장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장난감 플라멩고 옆에 흰색 플라멩고 한 마리가 철조망에 발이 묶였습니다. 쿠박의 미국 이민자인 작가 헤르난 바스는 허황된 아메리칸 드림을 꼬집었습니다. 무언가를 품고 왔지만 현실에서는 발이 묶여있는 이런 어떤 아메리칸 드림의 실제 모습을 발이 묶인 진짜 플라밍고로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계 거장의 뜻깊은 전시회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베트남전을 다룬 영화 디어 헌터입니다. 헬기에 매달려 탈출하던 로버트 드니로가 친구를 구하러 강으로 떨어집니다. 그는 이 장면을 대역 없이 완벽하게 해내려고 15번이나 그득 몸을 던졌습니다. 이름을 숨기고 철강 공장에 들어가 몇 주 동안 일하기도 했다죠. 택시 드라이버를 찍기 전엔 하루 12시간씩 꼬박 한 달간 택시를 몰았고 성난 황소 때는 몸무게를 30kg이나 불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데니얼 데이 루이스는 아버지의 이름으로를 촬영하기 앞서 감옥에서 살며 고문까지 체험했습니다. 나의 왼발에선 뇌성마비를 연기하려고 늘 휠체어에 앉아 지냈죠. 드니로와 데이 루이스는 몸과 마음을 바쳐 다양한 장르에서 다채로운 삶을 살아 숨쉬듯 구현한 배우였습니다. 두 사람 합쳐 아카데미상 후보에 13번 올랐고 5번을 수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로 김호수 전 법무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지난해 추미애 장관을 모시고 서울소년원에 가서 세배를 받으며 장관 엄마, 차관 아빠를 자처했던 분이죠.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금감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민정수석 물망에도 올랐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금융 경제 관련 전문 지식까지 두루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말이죠. 법무차관 퇴임 후엔 청와대가 감사위원으로 천거했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이 적절치 않다며 뿌리친 사실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내력이 화제가 되자 청와대 관계자는 아카데미 후보 지명처럼 최다 노미네이션이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갖췄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앞서 예를 들어드린 명배우 드니로와 데이루이스를 생각하면 쓴웃음을 짓게 하는 비유입니다. 김 후보자의 최다 노미네이션이 그야말로 능력 때문이라면 더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진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언론이 새 검찰총장 지명 뉴스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보시죠. 친정권, 친정부, 안전카드, 코드 방탄, 호위무사, 문지기. 김 후보자는 총장 추천위에서 천거한 4명 가운데 가장 적은 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등이 1, 2, 3등을 제치고 대통령 낙점을 받았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런 이유에서였을까요? 대통령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죠. 새 총장의 임기는 대통령의 마지막 1년과 퇴임 후 1년에 걸쳐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는 예민한 시기인 만큼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김호수 후보자가 그 책임자인지는 국민 여러분이 더 잘 평가하시리라 믿습니다. 5월 4일 앵커의 시선은 다시 그 남자였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어린이날인 내일 아침부터는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밤사이 제주 산간 지역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은 30에서 80,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최고 40에서 60mm 정도가 오겠습니다. 비가 그치더라도 바람은 계속해서 강하게 불어오겠는데요. 제주와 해안가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바다 날씨도 내일까지는 좋지 않겠는데요. 물결이 최고 5m까지 일겠고 모든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선선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금요일에는 또 많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뉴스나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